노동계가 지금 최종談判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계 9,570원과 사용자 측 6,670원.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며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면제 3년 뒤엔 취미를 격한 운동인 테니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고 학생들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옷을 갖다 좀 짧게 입고 올 경향했어요. 학교 측은 교사보다 학부모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바로 옆 재건축 공사 때문에 원생 4분의 1이 결막염 등으로 결원했습니다. 휴지로 놀이기구를 닦아내자 검은 먼지가 가득 묻어납니다. 건설사 측은 학부모들의 가림막 설치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노벨상 수상 인권활동가 류 사오보의 사망 이틀 만에 시신 화장을 강행하며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에는 TV조선 메인 뉴스가 7시에 방송을 합니다. 주말 종합뉴스 7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선 때 첨예했던 이슈도 아닌 이 원전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기에 이 국무회의 20분 만에 원전 일시 중단이 결정이 되고 또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 통과까지 보고 나서는 이 국민들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TV조선 종합뉴스 7에서는요. 이 뉴스 후반부에 탈원전 정책 이 찬반 양쪽 전문가와 함께 이 과연 무엇이 문제고 또 이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로 올릴지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막판 논의가 지금 한창입니다. 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차가 지금 워낙 커서 밤샘 협상이 예상이 됩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일주 기자, 이 밤샘 줄다리기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에 좀 진척은 있습니까? 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서 회의는 일단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회의는 잠시 뒤 속개될 예정인데요. 양측이 제시한 새로운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앞선 회의 때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3.1% 인상한 시간당 6,670원을, 근로자 측은 47.9% 올린 9,57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양극화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 아닌가. 마지막 날 터무니없는 한 155원 인상안을 던진 자체도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 또 국민들께 상당히 실망감을 주셨고, 최이민은 오늘 밤 자정까지 2차 수정안의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 차수를 변경해 3차 수정안을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20일 전인 내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이 OECD 35개 나라 중에서 15위 수준입니다. 이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면 9위까지 올라갑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7년 시간당 462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6,470원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10,000원이 노동계 요구였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왜 하지 못하는 건지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다른 핑계 쓸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OECD 35개국 중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27개국. 우리나라는 1위 프랑스, 2위 호주 등에 이어 15위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동계 요구대로 10,000원으로 올린다면 영국과 비슷한 9위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도 이미 OECD 국가 중 8위 수준입니다. 반면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45달러로 프랑스의 10.9달러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노동 생산성, 경영 건전성, 또 국민 생산 등 절대적인 어떤 자료와 지표를 가지고 법리적인 해소로서 이 문제를 내두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전 정권 문서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변수가 될지 지금 관심입니다. 증거 능력은 과연 있는지, 또 혹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아닌지, 하명 수사가 되지는 않는지 논란이 적지가 않습니다. 최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 합병 관여와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 등이 포함된 문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건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부터 그 내용의 진정성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소위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했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를 공개적으로 넘긴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마치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확보한 증거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참고 자료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경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최장 15년간 비공개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문건 공개 결정에 앞서 전임 청와대 측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정유라 씨는 깜짝 법정 출석 이후 다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 뜻이 없어서 이 정 씨는 일단 구속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보쌈 증언 공방으로 특검 공격 소재를 만든 변호인단도 당장 사임계를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깜짝 증언으로 막상 손해본 사람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의 새벽 2시 특검팀 차량 탑승에 뒤이은 깜짝 법정 출석. 정 씨는 삼성의 불리한 증언과 어머니 최순실 씨의 말을 뒤집는 증언을 쏟아내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으로선 승마 지원 수혜자의 입으로 삼성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 씨가 변호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도 망외의 소득입니다. 변호인들은 살모사 증언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 씨의 증언은 대부분 들은 말인데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였기 때문입니다. 정유라의 법정에서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로, 증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보쌈 증언을 쟁점화해 특검 공격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정 씨는 법정 증언으로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검찰이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 씨는 깜짝 출석 이후 다시 미승 빌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네, 그동안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불렀던 최순실 씨가 어느 틈에 법정에 있는지 없는지 이 판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조연급 배우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성원 기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던 최순실은 재판에서도 맨 앞줄에 앉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엔 위상이 사뭇 달랐습니다. 롯데 뇌물 사건으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출석하자 최 씨의 자리는 뒷줄로 밀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앉던 자리가 없어지자 당황하며 자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깜짝 출석 여파로 늘 3-4명이던 최 씨의 동행 변호인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정유라가 갑자기 법정에서 서게 됐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재판에서는 일주일 만에 법정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경 쓰느라
판사가 최 씨 없이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구속 피고인 들어오라는 말이 없이 재판이 시작하자 2분쯤 지나 혼자 터덜터덜 법정에 들어왔고 재판부는 멋쩍은 듯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위산업비리 수사의 첫 단추로 경영하면서 하성룡 사장이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장 임명과 연임 때부터 친박 정치인과 권력 실세의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하성룡 사장은 대우, 삼성, 현대가 함께 만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출범 때부터 재무실장으로 참여했습니다. 2011년 잠시 카이를 떠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경북 영천 출신인 하 사장이 친박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며 최대 실적을 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7, 8개 국가의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새로운 어떤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사장 연임 이후엔 한국형전투기 KF-X 사업도 따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회사가 구입한 상품권 중 11억 원의 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정치권 로비설이 불거졌습니다. 사장 연임을 위해 실적을 부풀렸다. 연구개발비를 가로채 정치권에 로비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먼 인척이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검증 책임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보를 사실로 믿었고 발표 결정에 윗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된 김인원 변호사가 긴 한숨을 내쉽니다. 먼저 김 변호사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영 씨의 채용 의혹 제보 조작의 윗선으로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제보 검증 책임이 있었던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보 조작을 사전에 알았는지, 검증 과정에 부실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당시 부단장인 김송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한 검찰은 이용주 의원 등 윗선의 개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 지도부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결정은 저하고 수석부단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님은 이 사건에서 관계가 없다고. 검찰은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의 검찰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집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신체검사 1급을 받았다가 미국 유학 시절에 무릎수술을 받은 뒤 재검에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백 후보자가 병역 기피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최현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운규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3년 후 교수직 지원을 위해 창원대에 낸 이력서입니다. 신장 179cm, 몸무게 75kg에 건강상태 양호라고 적었고 병역 관계란에는 미필 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는 테니스라고 적었습니다. 백 후보자는 1985년 최초 신체검사에선 1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뒤 1986년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에 슬내장 관절 경화 수술을 받았고 1989년 7월 군 면제됐습니다. 야당은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합니다. 무릎 때문에 군대도 안 간 사람이 테니스가 취미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5대 비리 중 병역 멘탈까지 완성된 게 아닌지. 야당은 백 후보자의 미국 유학 당시 의료 기록과 올해 촬영한 MRI 기록 등을 제출 요구했지만 백 후보자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백 후보자 측은 1986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았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며 테니스는 단지 취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미 FTA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더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5당 대표가 다 모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의에 대해 원내 대표들과 회동하는 게 맞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절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내 대표가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 적절하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11년 처리된 한미 FTA를 비난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11년 당시 한미 FTA 비준안은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가운데 처리됐고 민주당은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는 외교엔 여야가 없다며 참석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홍 대표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필요하면 다음 주 초 홍 대표를 만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안보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심도 있게 여야 당대표들과 협의하는 자리가. 하지만 홍 대표가 끝까지 거부하면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거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명 공약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년간 271조 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간 평균 4조 원대입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가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그보다 2배 이상 더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까지 구급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채용하면 매년 평균 9조 원 가까운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국회 정책예산처가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2047년까지 30년간 재직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27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임금 상승분을 감안한 수치로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국민들의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공약은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서 일자리 만든다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도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소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지 9일 만에 북한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이 잠꼬대 같은 궤변이고 이미 늦었다, 이러면서 6.15와 14선언 존중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북한이 낸 첫 반응은 싸늘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외세의 힘으로 동족을 압살하려는 저희가 깔려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 되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선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존중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쟁 장비들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핵 개발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북한이 유엔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구 조사 비용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첫 대북 지원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다며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 비용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뉴욕의 유엔 인구기금을 직접 방문해 6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했고 인구기금이 우리 정부에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이번 지원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북 지원이 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인구 센서스 지원을 포함한 대북 지원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는 기금 측이 대북 사업에 1,15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번 지원을 통해 북한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도울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어 돌려보다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의 대응인데요. 남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다. 선생님이 치마를 짧게 입는다며 책임을 떠넘기려고도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 지난해 5월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화장실에서 학생 2명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은 SNS 등을 통해 더 퍼져나갔습니다. 키득키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막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마저 하세요. 막 그러면서. 한 학생의 고발로 1년 만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학교 관계자는 이 정도는 봉사활동 수준이다. 남학생들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수업 중에 이제 또 이 선생님이 옷을 갖다 좀 짧게 입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 부모님들이 다시 들고 나온다면 저희는 굉장히 난감한.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5일에서 7일 처분을 내렸지만 방학 시작 직전이어서 유명무실한 징계였습니다.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교권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제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를 사기 위한 보험에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도 배치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최은영 씨는 최근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21년 교직 생활에 위기감을 느껴 교사 전용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자의로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의로 퇴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교사의 체벌, 학교 내 왕따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 대비해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보험입니다. 7년차 30대 여교사 민모 씨도 교권 침해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권의 추락이라고 하는 게 무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 입장에서도 저희를 신변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게 된 거죠.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교권 침해 건수는 2만 건이 넘어섰고 그 결과 최근 7년 사이 만약을 위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교사가 4배나 뛰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선생님 개개인이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교육청에서 입찰 형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바로 옆에서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막염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가림막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차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어야 할 놀이터가 굳게 닫혔습니다. 바로 옆 8m 높이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너머 공사장에선 끊임없이 먼지가 솟아오릅니다.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 놀이터입니다. 휴지로 놀이기구를 닦아내자 검은 먼지가 가득 묻어납니다. 지난 5월 3일 공사 시작 이후 아이들은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날리는 것 같아요. 계속 재채기가 나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 55명 중 13명은 결막염 등으로 결원하고 2명은 아예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결막염하고 구내염하고 편도염을 같이 왔어요. 엄마인 저도 지금 같이 결막염이 왔거든요. 먼지 가득 등굣길을 뚫고 학교에 와도 수업 집중이 힘듭니다. 수업할 때 공사 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학부모들은 가림막이라도 제대로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달라! 시공사 측은 취재진도 피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문화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맞은편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도 무지개, 우산도 무지개, 옷도 무지개, 망토도 무지개. 무지개가 서울광장을 채웠습니다. 무지개는 다양성을 보여줘 동성애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보라색, 황금색 가발에 짧은 바지, 반짝이는 스티커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 1만 5천여 명이 모인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에서 왔어요. 나랑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도심을 행진하는 퍼레이드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2.9km 구간을 전차로를 이용해 행진했습니다. 행진하는 내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불과 50m 거리의 대한문 앞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동성애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77개 중대 6,100여 명을 동원해 찬성과 반대 진영 사이를 막았습니다. 성소수자들과 반대단체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에 한수원 노조와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무효 소송과 함께 상경 투쟁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결정은 이 사진은 자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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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자포하라! 한수원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열린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소송을 지금 그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결정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지부별 단위 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집회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전력 생산을 줄이는 등 국민을 볼모로 삼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산 서생면 주민들도 투쟁에 동참합니다. 힘없는 이사회를 상대로 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향후 정부 대투쟁에 있어도 한수원 노조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3개월 동안 여론조사 등 공론화 논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노조와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가 나오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지금 찬반 논란 아주 거셉니다. 탈원전 정책 찬성 측, 또 이 반대 측 전문가들을 차례로 모시고 좀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탄핵 탈원전을 주장해온 동국대학교 김익중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많이 깊이 관여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관여했습니다. 약간 관여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관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원전 정책은 없는 겁니까? 문제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전은 좀 줄이고, 네. 석탄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수요 관리하고, 예.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기 개발하고, 예. 이게 이제 정책의 큰 틀이죠. 예. 그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저희가 리포트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간 걸릴 겁니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원전 전기가 10%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25%입니다. 예.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은 조금씩 더 줄고 재생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너무 늦게 지금 쫓아간 거죠.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전력 수급을 지금 30%가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줄이게 되면 전기료가 갑자기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그래프 좀 부탁드리는데요. 예. 전 세계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선진국들은 한 20년 동안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한국만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아하, 지금 전력이 나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더 싸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편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산업용하고 일반용은 계속 많아졌는데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혀 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쓰는 그 가전제품들의 효율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가정 전기요금은 비싸요. 누진도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 아껴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올리지 않는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런 그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할 때 얘기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명태하고 고등어 안 드십니까? 예. 전혀 안 드십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염수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제가 정보 공개를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어느 정도 오염됐냐? 이거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수산물들이 오염된 채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들을 쭉 표를 쭉 보니까 대부분이 3가지 생선이더라. 이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95%가 넘어요, 이 3가지가. 다른 교수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있고 아주 미량이다. 북태평양 그 넓은데 그렇다고 생선을 어떻게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반박하시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봐도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핵사고가 일어나면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우리는 세슘만 측정합니다. 세슘하고 요오드 이 2가지만 측정하는데 이거는 전체 방사능 중에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일본한테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었죠.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뭐뭐 있냐, 얼마냐,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본이 한 10가지 정도밖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거밖에 측정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가지 중에 세슘이 1%도 안 돼요. 그렇군. 자, 근데 또 얘기가 논란이 되는 게 후쿠시마 사고 일본이 60만 명이 더 죽고 10만 명이 이민 갔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프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일본 인구 그래프 이거는 제가 일본 정부 사이트 통계청에서 받은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인구가 살살살살 줄거든요. 근데 주는 패턴이 보면 좌우 대칭으로 줍니다. 살살 올라갔다가 딱 섰다가 살살살 내려오는데 일본 인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건 일본 정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시점이 2011년부터거든요. 그리고 4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그래프 밑에다가 100만 명이 준 사유를 적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소보다 60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10만 명이 이민 나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주장은 그런데 그 일본 정부는 방사능 피폭으로 숨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체르노빌에도 48명뿐이 죽지 않았는데 무슨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민을 가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죽을 것을 생각하세요? 저는 정확한 얘기는 일본 정부가 이걸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의 피해 정도를 일본이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죠. 일본한테 물어봐야죠. 어쨌거나 일본 정부가 이 피해 정도를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사람 죽었냐 조사 통계를 안 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암이 몇 명이 걸렸냐 조사 통계 안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민간에서는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일본 정부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충격적인 게 한국에서 원전 사고 날 확률이 30%다.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숫자는 이제 제가 계산한 건데요. 전 세계 원전이 440개쯤 됩니다. 그 중에 6개가 터졌거든요. 쓰리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그래서 사고 확률을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440분의 6이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한국에 25개 원전이 있으니 한국에 사고 날 확률 얼마냐 하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온 공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3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이쯤 마치고 교수님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익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무장관이던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 내내 침묵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고위 인사, 과거 주 장관을 요직에 발탁한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9개월여 전만 해도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중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선 원전공사 일시 중단 결정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 장관님은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주 장관이 침묵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주무장관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이명박 청와대의 김상엽 전 녹색성장기획관은 자신의 정책이 처참히 부정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게 씁쓸하다면서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주 장관을 요직에 발탁했던 걸 후회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는 법적 근거 없는 하자가 있습니다.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 주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에는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조금 성급하고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이라는 건 10년, 경우에 100년 단위로 이렇게 천천히 옮아가는 게 후퇴이 없는 건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공약이 나오고 지금 바로 실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그 한수원 이사회도 어떻게 보면 졸속이 아니었냐라고 할 만큼 이게 너무 급하다는 것이죠. 공론화를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공정할 수 있을까요? 과정 자체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례를 볼 때 한수원 이사회를 볼 때 벌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찬반을 듣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공론화가 공정하게 될까? 거기는 의심이 좀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공론화마저도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아까 김익중 교수가 이제 조선일보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북태평양의 고등어 또 이 생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아니야만 못하느니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등어. 좋습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좋다는 것이죠. 조심하는 건 조심하는 듯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만 이 고등어, 생태, 다른 생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가 연관됐다면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11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단 걱정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 이런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태평양이라는 건 거의 무한대한 바다입니다. 거기서 잡은 생선이 모두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이죠. 방사능 오염, 건강, 영양조사 안 한다는 게 일본의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와전됐을 것이고요. 항상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굳이 후쿠시마를 생각한다면 이제 아시다시피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최소 그 5개월이 또는 5년의 그 위험한 시기는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CFT는 조금 느슨해져도 좋다. 왜냐하면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반감기로 없어졌을 것이고 그 생선들은 다른 바다로 또 건너갔을 것이고 또 죽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 엄격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탈원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라도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석탄, 원전 대신에 무언가 LNG,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이걸 때 그 단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 또는 저기 우리 손해 비용을 제외하고 원전 대신에 LNG,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37조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고리 오르골 없애게 되면은. 자, 그러면 그걸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일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의 전기료가 소비자는 20%, 산업용은 30%, 그러니까 25% 정도 되겠고요. 독일은 10년 동안에 8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도 그런 정도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탈원전을 하게 되면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안 오르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교수님은 원전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자력 그리고 석탄을 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보세요. 물론 독일은 탈원전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원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처럼 같이 간다면 이거는 그 상생의 에너지원이지 절대 배타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다. 같이 갈 수가 있는 에너지원. 장기적으로. 그리고 탈원전, 탈석탄 없이도 재생 가능 에너지 할 수 있는데 왜 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밤사이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부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물살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와이퍼로 앞유리를 닦아보지만 금세 흠뻑 젖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북 지역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북 군산엔 275mm, 부안엔 151.5mm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순창에도 149.5mm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좋긴 한데 물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물 차 있잖아요. 나락이 좀 많이 담궈져 있어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군산 문여도와 부안 위도의 주택 11채가 침수됐습니다. 농경지 267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김제 주택가에선 낙뢰로 변압기가 파손됐습니다. 지리산 피아골에선 피서객 42살 김모 씨가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떠밀렸습니다. 김 씨는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임진강 필승교는 수위가 1m를 넘어 하류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저녁까지 중서부 지방에 비가 120mm 넘게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악수 외교가 화제인데요. 이번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무려 29초간 마라톤 악수를 하며 친밀함을 표시했습니다. 브릿지 마크롱 여사에겐 몸매가 좋다고 하더니 작별 키스까지 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방문을 끝내고 마크롱 대통령 내외와
작별 인사를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걸으면서 시작된 악수. 손등을 토닥이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마크롱 대통령이 중심을 잃기도 합니다. 끝나는 듯 싶더니 다른 한 손으로 브리짓 여사의 손도 잡습니다. 이어 손을 잡은 채 여사를 껴안고 두 뺨에 작별 키스를 합니다. 무려 29초간 이어진 마라톤 악수입니다. 지난 5월 첫 만남에서 6초간 이를 악물고 마초 악수로 신경전을 벌일 때와는 달리 찰떡궁합 브로맨스를 악수로 한껏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눴던 19초 악수 기록마저 깬 겁니다. 이를 두고 미 CNN은 트럼프의 어색한 악수의 전설은 계속된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악수를 피해 악수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정상회담 때마다 악수 외교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선 브리짓 여사와도 수차례 손을 잡는가 하면 몸매까지 거론해 외국 정상 부인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인권활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습니다. 해외 추모 물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 샤오보 시신 앞에서 가족 친지들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내 류샤는 오열합니다. 중국의 만델라, 류 샤오보의 간소한 장례식 모습입니다. 선양시 당국은 오늘 오전 선양 현지에서 류 샤오보의 시신을 화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이상 조문을 치르는 관리를 깨고 사망 이틀 만에 화장을 강행한 겁니다. 유족들은 냉동 보존을 희망했지만 당국은 시신 보존 장소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될까 우려해 화장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 각국의 추모 열기는 그칠 줄 모르고 있지만 Even he died, but his speech still encouraged us to struggle to the autocratic system. 중국 당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刘晓波是因触犯中国法律而被中国司法机关判刑的罪犯. 관영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도 류 샤오보는 무지하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류 샤오보 관련한 외교부 브리핑 질의응답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가 하면 인터넷 검색과 SNS 대화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내 류샤에 대해서도 7년 감금 상태에선 풀었지만 국제사회의 해외 출국 요청은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3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Yeah, we noticed the smoke coming up past our unit because it was right underneath of us, and then after that we basically took off. 26층에서 시작된 불은 수십 분 만에 28층까지 번졌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56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런던 참사와 닮은 꼴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작은 수영장만한 크기로 시작된 싱크홀이 점점 커집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택가에 생긴 싱크홀은 집 2채를 삼킨 후 거대한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싱크홀 인근에 사는 10가구를 긴급 대피시키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근접 운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장어 수백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미국 오리건주 고속도로에서 장어 3,400kg을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속도로가 장어에서 나오는 끈끈한 점액으로 뒤덮이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 장어들은 한국 수출용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영어로는 폴댄스, 우리나라에선 흔히 봉춤이라고 부르죠. 이 선정적인 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루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윽한 조명 아래 봉을 잡은 여성들. 강사의 구호에 따라 웨이브를 탑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고난이도 근력 운동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폴댄스, 이른바 봉춤입니다. 수강생 대부분은 30, 40대 주부. 봉을 잡고 올라가 한 바퀴를 돌고 손발을 아예 뗀 채 몸으로 봉을 감싸 안고 능숙하게 한 바퀴를 돌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울하시잖아요. 산후 후에도 이제 몸도 많이 살찌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운동도 하고 몸매 라인도 많이 잡아주시고 하니까 너무. 봉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힐입니다. 무려 18cm나 되는 굽을 신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걷는 것도 약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몸의 균형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해외에선 임산부들도 봉춤을 춥니다. 국내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산후조리에 효과적이라는 경험담이 이어집니다. 폴댄스 대회에 도전해 입상한 주부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살림하고 아기만 보다가 여성스러움을 잊고 살았는데 많이 이제 여성스러워진 것 같고. 폴댄스가 선정적인 춤이란 이미지를 깨고 주부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춤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평창올림픽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신유만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뜨거운 트랙. 굵은 땀방울을 만들어내는 이 훈련은 이른바 밥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리스트인 네덜란드 출신 밥대용 코치가 개발한 훈련으로 스케이팅 자세 교정에서부터 고강도 체력 훈련까지 종류가 31가지나 됩니다. 대부분 하체 근력을 기반으로 한 말 그대로 지옥 훈련입니다. Attention points in technique, hip position, upper body, head position, leg. So it's all combined. 단거리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중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의 집중력도 살아납니다. 지금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되게 선수들마다 다 되게 서로 힘이 돼주면서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아침은 산악부보 훈련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비가 온 뒤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뛰어오르며 굵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육상도 하고 도로 사이클도 타고.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화천 체력 훈련은 다음 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도 33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요. 원전을 둘러싼 이 사회적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낀 상황에 이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탈권위와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원전 문제만큼 소통이 시급한 현안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뉴스 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